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엄마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한 며느리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온 집안이 초토화 되어버렸다는 그날의 참교육. 함께 들어보시죠. 그날은 유독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사는 경남 양산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구수한 보리차 향기가 옅게 퍼져 있었죠. 사상구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저희 집에 잠깐 들른 우리 엄마는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옆에서 엄마가 들고 온 2번이나 꽉 묶인 검은 비닐봉투 속에 도라지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정적을 깬 건 예고도 없이 도어락 번호를 거칠게 누르고 들어온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현관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소리를 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권화자 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고 그 뒤로 시누이 예린이가 기세등등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너 우리 예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니까짓 게 감히 내 귀한 딸을 굶겨? 말보다 먼저 날아온 건 매서운 손길이었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가며 짝 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뺨이 화끈거리다 못해 얼얼해지고 입술 안쪽이 터져 비릿한 피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아픔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 저를 덮쳤어요. 옆에 있던 우리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애를 때리고 그래요? 엄마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쏘아붙이더군요. 그쪽은 빠지세요.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누이를 사흘이나 굶겨서 애 얼굴을 이 꼴로 만들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아주 집안 내력이 뻔하네. 시어머니의 손가락질이 엄마의 가슴팍을 향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식당 보조로 일하며 딸 하나 반듯하게 키우는 게 삶의 전부였던 우리 엄마가 그 모욕적인 손가락질 앞에서 어깨를 잘게 떨며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마침 방에서 나온 제 남편 재석 씨가 거실 상황을 보더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저를 도와주러 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여보, 일단 사과부터 드려. 일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어머니가 오죽 화가 나셨으면 이러시겠어. 그 점잖은 목소리가 제 뺨을 때린 시어머니의 손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뺨을 맞고 서 있는 것보다 자기 어머니의 기분이 상한 게 더 걱정인 사람처럼 굴더군요. 시누이 예린이는 뒤에서 입을 가린 채 셀쭉하니 웃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저는 한참 동안 거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안에서 뭔가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평생 단정하게, 남부럽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제 35년의 노력이 차가운 시궁창 속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습니다. 뺨의 열기는 점점 식어갔지만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내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서늘한 웃음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제 낯선 표정 앞에서 아주 잠깐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어머님, 옛날부터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죠? 어머님 딸이 그렇게 귀해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얼마나 귀한 딸인지 진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등을 돌려 부엌 냉장고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엄마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꺼냈는지, 그리고 10년간 지우려고 애썼던 그 번호를 왜 다시 눌러야만 했는지, 그 평범했던 우리 집 거실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해버렸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사는 30 중반의 류세진이라고 합니다.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6년째 계약직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털어놓기가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가장 부끄러워했던 사람한테 결국 10년 만에 손을 내밀어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핏줄이 제 안에도 아주 진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우리 아빠 얘기부터 해야 해요. 혹시 부산 영도구에서 류만수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저 술 냄새 나는 노인이지만요. 한때는 그 일대에서 주먹 깨나 쓴다며 모르는 사람이 없던 동네 망난이었습니다. 제가 8살 때였을 거예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는데 영도구 그 좁은 골목길에서 아빠가 길 건너 어떤 아저씨랑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죠. 어린 제 눈에 비친 아빠는 사람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욕을 내뱉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혀를 차며 구경했거든요. 엄마는 제 눈을 가린 채 골목 끝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은 어린 마음에도 씻기지 않는 흉터처럼 남았죠. 그런데 말이죠. 술이 깬 아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방 안 가득 찌든 담배 냄새와 소주 냄새를 풍기면서도 저를 무릎에 앉히고는 머리를 천천히 쓸어주곤 했죠. 그러고는 어디서 갖고 온 건지도 모르는 촌스러운 인형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진이 아빠가 미안타이. 그러고는 제 손을 가만히 가져가더니 길게 자란 손톱을 손톱깎이로 정리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두꺼운 손가락 끝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는데 제 손톱을 깎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물건을 다루는 것 같았죠. 아빠는 손톱을 거의 살이 보일 정도로 짧게, 정말 아주 짧게 잘라내곤 했습니다. 그게 아빠 나름의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당신처럼 세상을 핥히며 살지 말라는 뜻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손톱은 늘 누가 봐도 짧은 상태로 머물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헷갈렸던 것 같아요.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죽도록 부끄러워하는 건지 말이죠. 그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건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사상구 외갓집에 갔다가 영도구에 살던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러 잠시 넘어갔던 날이었죠. 골목 어귀를 지나는데 소위 말하는 동네 일진 언니 셋이랑 무섭게 생긴 오빠들 둘이 저를 가로막더라고요. 영도구 촌년 주제에 사상으로 도망갔다면서 건방지게 어디 얼굴을 비추냐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한 명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다른 한 명은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 번호만 떠올랐습니다. 평생 부정하고 싶었던 그 번호. 저는 공중전화에 전화카드를 꽂고 그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아빠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울먹이며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빠, 나 맞았어. 아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 하셨죠. 어디고? 제가 골목 이름을 말하자마자 전화는 끊겼어요. 그러고는 정확히 10분 뒤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빠가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요. 일진 오빠들이 저 아저씨 뭐고? 하며 어리둥절했지만 아빠는 그들 코앞까지 달려가서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말하더군요. 너희들 야가 누구 딸인지 아나? 류만수 딸이다. 영도구 류만수. 그 한마디에 골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비죽거리던 오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한 놈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아저씨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대답 대신 그 오빠 둘을 아빠의 방식으로 아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여자애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었고요. 아빠는 저를 외갓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세진아, 또 누가 때리면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라. 알았지?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네 라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죽어도 이 번호를 누르지 않겠다고요.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의 그 시커먼 그늘 아래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제가 15살이 되던 해 결국 엄마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짐을 싸는 엄마를 보며 아빠는 술병을 든 채 마루에 앉아만 있었죠. 아빠는 엄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책가방을 챙겨주며 가방 지퍼가 제대로 닫혔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더라고요. 외갓집으로 옮겨간 뒤로 저는 아빠를 철저히 지웠습니다. 그 망나니 같은 인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하굣길이었어요. 학교 정문 건너편 전봇대 옆에 낯익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아빠였습니다. 멀찍이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봉투 입구는 늘 아빠가 하던 방식대로 2번이나 꽉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아빠가 서 있는 반대편으로 더 크게 웃으며 걸어갔죠. 그날 밤 외갓집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빠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빠라는 존재를 아는 척하지 못하는 제 삶이 너무 싫었거든요. 아빠는 그 후로도 종종 학교 앞에 나타났지만 저는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0살이 되던 해, 저는 이곳 양산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재석 씨였어요. 재석 씨는 아주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신간 코너를 찾아와서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수필집이나 건강서적을 묻곤 했죠. 어머니가 이 책을 참 좋아하셨어요. 하며 수줍게 웃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평생 제가 갈구해온 평범함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재석 씨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매주 동래구 본가에 가서 부모님을 챙기고 시어머니가 40이 다 되어 얻은 늦둥이 여동생 예린이를 딸처럼 아끼는 그 마음씨가 너무 따뜻해 보였거든요. 우리 아빠처럼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일도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없는 정갈한 삶. 저는 이 남자라면 제 과거의 그늘을 지워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출근길마다 저는 차 안에서 늘 부산 지역 라디오 채널을 틀었습니다. 양산에 살면서도 영도다리 일대의 교통정보가 흘러나오는 채널을 고집했죠. 영도다리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라는 DJ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의식 중에 아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게 아빠는 제가 결혼하는 것도 모를 만큼 멀리 있는 사람이어야 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저는 세상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마침내 제 삶이 안정된 궤도로 들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예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신부 대기실 옆 복도에서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친정 큰외삼촌이
축의금 접수대에서 누군가를 거칠게 밀쳐내는 장면을요. 낡은 점퍼 차림의 아빠가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세진이 오늘 결혼한다면서 얘. 아빠는 작게 읊조렸지만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큰 외삼촌은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무슨 자격으로? 옥분이 보면 큰일 나니까 어서 가! 아빠는 밀려나면서도 한 손에 쥐고 있던 두툼한 흰 봉투를 슬며시 큰 외삼촌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러고는 서둘러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빠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죠.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 내가 인사라도 해야 하나 싶어 망설였지만 저는 끝내 입술을 깨물며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류만수의 딸이 아니라 도재석의 아내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식이 다 끝나고 정리를 하던 중 엄마와 큰 외삼촌이 봉투 하나를 두고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그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가 섞여서 정확히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 돈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외삼촌은 그놈도 딸 생각해서 마련한 걸 텐데 그냥 넣어둬 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고요.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저는 그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곱씹어봤습니다. 영도구 인력시장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줄을 서가며 거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번 돈일 테죠. 10,000원짜리 한 장을 받기 위해 그 두꺼운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땀을 닦았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딸을 향한 어느 못난 남자의 서글픈 사랑이 그 봉투에 묻어있을 것만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끝내 그 돈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은 행복이 아니라 지독한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도망치려 했던 그 그림자가 어쩌면 나와 같은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했던 결혼이 어떤 결혼인지는 신혼여행이 끝난 그 다음 명절부터 알게 됐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몰랐죠. 재석 씨의 그 다정함이 실은 자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아주 편협한 친절이었다는 걸요. 동래구 시댁에서의 첫 추석,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 권화자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저를 부엌으로 불러 세웠어요. 세진아, 우리 집은 전이 20가지야. 외삼촌네랑 친척들 집에도 다 보내야 하거든. 그분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제가 20인분이 넘는 전을 혼자 부치고 송편을 빚고 나물을 볶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재석 씨는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과일을 받아먹고 있었고 늦둥이 여동생 예린이는 오빠 어깨에 기대 새로 산 옷 자랑을 하고 있었죠.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슬쩍 거실을 쳐다봤거든요. 재석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인간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슬쩍 미소를 짓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전쟁 같았던 명절이 지나고 양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퉁퉁 부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해서 저도 모르게 손톱 주변을 자꾸 만지작거렸죠. 재석 씨는 차에 타자마자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아, 역시 집이 좋아. 그치? 세진아, 그냥 우리 본가에 들어가 살까? 하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창밖으로 흐르는 밤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제가 꿈꾸던 평범한 안식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결혼 1년 차가 되니
시어머니의 통제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5번은 전화가 왔어요. 세진아, 이번 주말에 와서 김장 좀 해야겠다. 세진아, 예린이 입을 코트 좀 하나 골라봐라. 네가 안목이 있잖니?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압박이었죠. 제가 도서관 업무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이거사, 직장일이 대수야? 집안일이 먼저지? 여러분, 다들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싶어서 참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고 또 참다 보면 정말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이 집구석에서는 시댁 제사며 어른들 생신상에 심지어는 시누이의 대학 등록금 문제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재석 씨는 그 모든 과정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방관했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에게는 끝없이 완벽함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딸 예린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예린이가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그래, 우리 예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온갖 보양식을 챙기셨죠. 그 보양식을 만드는 건 늘 제 몫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결혼 3년 차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세진아, 우리 예린이 대학교가 너희 집에서 더 가까워서 그러는데 한 학기만 같이 좀 지내면 안 되겠니? 저는 당황해서 재석 씨를 쳐다봤는데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재석이도 동생 보고 싶다잖니. 예린이가 아직 어려서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네가 언니로서 잘 좀 챙겨줘. 그렇게 시누이 예린이가 저희 집에 캐리어 3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첫날부터 예린이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으며 말하더군요. 얼케 언니, 저 어묵볶음은 빌려서 못 먹는 거 아시죠?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어리광 섞인 말투 뒤에 숨겨진 당연한 권리의식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래 예린아, 올케 언니가 솜씨가 좋으니까 다 맞춰줄 거야 라며 흐뭇하게 웃으셨죠.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생각했어요. 그래, 한 학기만 참자.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참 뻔한 레파토리로 흘러가더군요. 한 학기라던 약속은 1년이 되고 그 1년이 또 2년이 되었습니다. 예린이는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도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빨래를 자기 방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는 언니, 저 빨래 쌓였어요 하고 명랑하게 소리를 지르며 콧노래를 불렀죠. 거실 소파는 늘 예린이가 먹던 과자 부스러기와 빈 음료 캔으로 엉망이었고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 난장판을 치우고 있으면 예린이는 방 안에서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제 남편 재석 씨요. 그 인간은 진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오빠이자 아들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예린이 잘 지내요. 세진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면 제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텔레비전 채널만 돌려댔습니다. 제가 여보, 예린이 빨래라도 직접 하게 말 좀 해줘 라고 하면 그는 짜증스럽게 답했죠. 아, 크면 다 하겠지. 쟤도 나중에 시집가면 다 할 텐데 어린애한테 벌써부터 빨래 타령이야.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어른이 돼서는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어린애라뇨. 23, 대학교 4학년이 어린애인가요? 저는 기가 차서 대꾸도 나오지 않았죠. 시누이의 갑질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하고 악독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에는 친구들을 떼거지로 데려와
거실에서 새벽 2시까지 술판을 벌이더군요. 제가 다음날 도서관 오전 당번이라 잠을 설쳐가며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언니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그랬더니 예린이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비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와, 올케 언니 갑질 쩐다. 이게 언니 집이에요? 우리 오빠 집이지. 벌써 갱년기가 오셨나?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술도 마셨고 친구들 앞이라 센 척하고 싶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대학생식이나 된 애가 할 말 못할 말은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모욕감을 고스란히 안고 방으로 들어와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들려오는 영도다리 교통정보만이 제가 유일하게 숨쉬는 구멍이었어요. 영도다리 북은 정체가 심해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무미건조한 방송을 들으며 저는 가끔 영도구 뒷골목에서 주먹을 휘두르던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아빠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술병을 깨고 다 뒤집어 엎었을까?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류만수의 딸이 아니라 단정하고 교양 있는 류세진이니까요. 하지만 그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 왔습니다. 퇴근 후 2시간을 꼬박 들여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거든요.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두부 조림을 조리고 예린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그런데 예린이가 숟가락을 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아, 언니, 이거 시금치 향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두부조림은 또 왜 이렇게 흐물거려요? 김치찌개에 고기 넣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저 물에 빠진 고기 못 먹는다고요. 예린이는 찌개 속의 고기를 하나하나 골라내어 식탁 한쪽에 늘어놓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입맛에 따로따로 다 맞춰줬는데 여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 순간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모욕, 그리고 무시당한 제 인격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밥그릇을 가만히 내려놓고 예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그럼 굶어. 예린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굶으라고. 네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나 더 이상 네 식모노릇 못하겠으니까 앞으로 네 밥상은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예린이는 분에 못 이겨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예린이는 식사를 거부하며 시비를 벌였어요. 재석 씨는 여보, 애가 굶고 있잖아. 네가 먼저 사과하고 밥 좀 차려줘. 하며 졸라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거실에서 예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올케 언니가 나 굶겨.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겠어.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제 손톱을 내려다봤습니다. 바싹 깎여서 살이 보일 듯한 그 짧은 손톱.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통화 한 통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침 친정엄마가 병원 갔다가 저희 집에 잠깐 들르셨거든요. 엄마는 늘 그렇듯 검은 비닐봉투에 도라지차와 직접 짠 참기름병을 담아오셨죠. 저희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난히 붉은 노을이 타오르고 있었고 거실에는 보리차의 구수한 향이 감돌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공기를 가르고 현관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도어락 번호가 거칠게 눌리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벽에 쾅 부딪히는 소리.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권화자 씨가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서 있었죠. 그 뒤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비죽거리는 시누이 예린이가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우리 예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며칠을 굶겼다며? 우리 엄마가 당황해서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영도구 류만수의 그림자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딱! 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날카롭게 튀어올랐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고개가 획 돌아갔고 눈앞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입 안쪽 살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냄새가 훅 끼쳐왔고 뺨은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죠. 옆에 있던 우리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애를 때리고 그래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죠. 그쪽은 좀 빠지세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누이를 사흘이나 굶겨서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아주 집안 내력 알만하네. 시어머니의 그 비릿한 손가락질이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우리 엄마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마침 안방에서 나온 남편 재석 씨가 거실 상황을 보더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제 손을 잡아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최소한 제 앞을 막아주기라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뺨을 때린 시어머니의 손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어버렸습니다. 여보, 일단 어머니께 사과드려.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어머니가 오죽 화가 나셨으면 이러시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 단정한 아내로 살려던 노력, 그리고 그 사람의 핏줄을 부정하며 발버둥 쳤던 제 35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거든요. 저는 뺨을 맞은 채로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우리 엄마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시누이 예린이는 그 뒤에 숨어서 입을 가리고 셀쭉 웃고 있었고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내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차가움이라는 걸 그 양반은 아마 그때 처음 느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 냉장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시어머니가 뒤에서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등을 돌려? 라며 빽빽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맨 구석에 넣어두었던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뚜껑을 땄죠. 글쎄요. 지금 생각해도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소주를 단숨에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타들어가는 알싸한 알코올 기운이 제 머릿속을 오히려 투명하게 깨워주는 기분이 들더군요. 한 병을 다 비운 뒤 저는 그 빈 소주병을 거실 바닥을 향해 쾅 하고 내리쳐 깨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고 우리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 재석 씨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제 입에서 10년 넘게 의식적으로 지워왔던 그 인간, 아빠의 입버릇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캉마 다 조사삐까.
그 한마디를 뱉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빠처럼 살지 않으려고 그 영도구 망나니 아빠가 부끄러워서 평생 사투리까지 고쳐가며 살아왔지만 결국 내 안에는 그 인간의 더러운 성질머리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거울 속에 제 낯선 얼굴을 한 번 본 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한참 내리다 멈춘 곳, 아빠라는 두 글자. 10년 넘게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를 저는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쯤 갔을까. 술기운 섞인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 끝에 저는 13년 전 영도구 골목에서 했던 바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나 맞았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곧 제 기억 속에 박혀있던 그 서늘하고도 묵직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디고? 저는 또박또박 양산 저희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빠는 짧게 알았다.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기세에 눌린 건지 잠시 주춤하더군요. 곧 손님 한 분 도착하실 거예요.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차분하게 웃으며 말하자 남편 재석 씨가 처음으로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손님? 누구 말하는 거야? 설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시간 뒤였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저는 직접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인간 말종, 쓰레기. 하지만 우리 아빠, 류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셔츠 컬러는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온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눈빛만큼은 제가 기억하던 그 영도구 류만수 그대로였습니다. 아빠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여전히 입구가 2번 단단히 묶여 있었죠. 아빠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 시어머니 정면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을 빤히 들여다봤죠.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험악한 인상의 노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뭐야? 손대지 마. 경찰 부를 거야. 겁에 질린 시어머니의 외침에 아빠가 가짜는 듯 비웃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우리 딸 키울 때 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 한 번 안 댔다. 내 평생 손 한 번 안 대고 귀하게 키운 딸이 우리 세진이다 그 말이라. 내 평생 개같이 살았어도 딱 하나 잘한 일이 우리 세진이 키운 거요. 문득 아빠가 눈을 짐승처럼 희번득거리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근데 니까짓 것들이 내 딸을 때리? 쳐 돌았나? 아빠가 시어머니 쪽으로 손을 불쑥 들어올리자 시어머니는 짧게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손을 다시 내리며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지매, 우리 세진이가 누구 딸인지 아요? 류만수 딸이요. 영도구 류만수.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의 시선이 이번에는 시누이 예린이에게 꽂혔습니다. 그래, 네가 그 귀한 딸내미가 우리 세진이를 너그 엄마한테 일러바친 딸? 아따 가수나 귀엽네. 희죽거리는 아빠의 모습에 예린이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빠는 예린이 코앞까지 다가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괜찮다.
네 같은 거는 손볼 가치도 없다. 그거 찌그러져 있으라. 그리고 아빠는 천천히 제 남편 재석 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보소, 우리 사우. 자네는 어느 집안 사람이고? 지금 마누라가 뺨을 맞는데 손가락 하나를 까딱 안 했다고? 그게 남편이가, 그게 남자가 이 짜스가. 아빠의 일갈에 재석 씨는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하며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아빠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 그런 단어는 또 어디서 배웠노? 아빠가 한 호흡을 쉬더니 시어머니 쪽을 한번 힐끗 보더군요. 아지매, 내가 남의 자식한테 손 안 댄다 했지. 근데 아빠가 다시 남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거는 내 사위 아이가. 내 사위면 내 자식이지. 보자, 우리 사우 버르장머리가 와 이렇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빠는 재석 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재석 씨가 당황해서 잠시만요 하고 소리쳤지만 아빠의 묵직한 주먹이 재석 씨의 얼굴에 꽂히는 게 더 빨랐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재석 씨의 코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고 그는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이 자식 이거 곱사하이 생겨가지고 니 어디서 처맞아본 적 없제? 이 새끼야, 마누라가 너그 엄마한테 뺨을 맞는데 그거를 보고만 있어? 쳐 돌았나? 아빠의 발길질이 재석 씨의 옆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재석 씨는 깽깽대며 바닥을 기었고 시어머니는 사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빠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한마디를 더 던졌죠. 아줌매, 가만 계시소. 입 잘못 놀리면 오늘 진짜 초상 납니다. 그 서슬퍼런 협박에 시어머니는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시누이는 구석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쓰러진 사위를 한 번 더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발길로 재석 씨를 툭 치고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한 갭이 꺼내물고 불을 붙이더군요. 아지매, 한 번만 더 우리 귀한 딸한테 손대면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납니다. 진짜 초상 치는 수가 있어요. 내 삼마 인생 막장에 잃을 것도 없고 알지 얘? 내가 영도 류만수입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아빠는 거실을 가로질러 엄마 앞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짧게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옥분아, 미안타. 좀 늦었다. 엄마는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그 눈가에 고인 눈물을 저는 봤습니다. 아빠는 검은 비닐봉투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더니 간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깨진 소주병 파편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제 남편은 코피를 닦으며 웅크려 있었죠. 저는 아빠가 두고 간 그 비닐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탕 2봉지와 도라지차 1병이 들어있더군요. 대체 누구 먹으라고 갖고 온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뺨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 권화자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양반은 아빠의 기세에 얼마나 질렸는지 손을 벌벌 떨며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한 번만 더 우리 집 문턱 넘으시면 그때는 우리 아빠 혼자 안 옵니다. 영도구 사람들 다 끌고 이 집으로, 어머님 인쇄소로, 어머님 동래구 아파트로 찾아갈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예의 차릴 생각 없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인쇄소 주소며 동래구 친구분들 연락처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고 또박또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옆에서 울고만 있던 시누이 예린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예린이는 제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예린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네 엄마처럼 너한테 상냥할 줄 알았니? 네가 2년 동안 이 집에서 누린 거 그거 네 권리 아니었어. 내가 참아준 거고 내가 베풀어준 거였지. 너 같은 애들은 밖에서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나봐야 인생이 얼마나 쓴지 알 거다. 너도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이지 마. 우리 아빠가 그랬지? 너 같은 건 손볼 가치도 없다고. 나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예린이는 겁에 질려 대답도 못하고 울음만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서늘한 눈빛에 압도당해 결국 예린이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 뒤축을 꺾어시는 채로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가짜나 보이던지요.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재석 씨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재석 씨가 코피 묻은 휴지를 손에 쥔 채 제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그의 엉덩이를 발로 가볍게 한번 툭 찼습니다. 너도 나가, 이 새끼야. 제 입에서 나온 그 투박한 욕설이 생전 처음 뱉어본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석 씨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하며 끝까지 체면을 차리려던 그는 제 손이 거실에 굴러다니던 깨진 소주병으로 향하자 결국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저와 우리 엄마뿐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지시더군요. 세진아, 너 진짜 너 아빠 딸이구나.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아빠와 다르게 살겠다고, 그 망나니 핏줄을 지우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절망의 끝에서 저를 구한 건 그 지독한 성질머리였다는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5번, 6번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 끝에 전화를 받은 건 아빠가 아니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도구 파출소 경관이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길거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 구석, 낡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고 잠든 아빠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더 노쇠해 보였습니다. 셔츠 카라는 여전히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이불 밖으로 나온 두꺼운 손가락 끝은 여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저는 아빠의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톱을 얇게 깎아주던 그 무식하고 거친 손을요. 며칠 뒤 정신을 차린 아빠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술 없이는 못 산다던 사람이 스스로 알코올 중독 치료시설에 입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차를 몰아 치료소 앞까지 아빠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빠는 차에서 내리기 전 창밖을 한참 보더니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내가 평생 못했던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내 발로 여기 들어가서 그 멀쩡한 애비 노릇
늦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구구절절한 사과도, 앞으로 잘 살겠다는 거창한 약속도 없었지만 저는 아빠의 그 뒷모습에서 아주 무거운 진심을 읽었습니다. 아빠가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도 제 삶을 정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양산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단 2개의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짐은 손도 대지 않았고 제가 아끼던 책들과 옷까지 몇 벌만 챙겼죠. 양산을 떠나 엄마가 계신 사상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제 손톱을 봤습니다. 아빠가 깎아주던 그때처럼 아주 짧고 단정하게 깎여있는 제 손톱을요.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도망치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출근길마다 늘 같은 라디오 채널을 틀었습니다. 영도다리 교통정보가 흘러나오는 그 익숙한 방송을 들으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삶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망나니 같은 삶이었죠. 하지만 그 지독한 혈기가, 그 거친 핏줄이 결국 가장 막막했던 순간 저를 살렸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이 괴팍한 피를 이제 제 삶을 지키는 데 쓰려고 합니다. 아빠처럼 동네 골목에서 남한테 휘두르는 주먹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친 풍파 앞에서 저를 굳건히 세우는 무기로 삼기로 했어요. 영도구 류만수의 딸, 그리고 저 자신 류세진으로 말이죠.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류세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참, 가족이라는 게 오묘하죠. 평생 부정하고 싶을 만큼 미웠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둥이 되기도 하니까요. 세진 씨, 이제는 그 짧은 손톱처럼 단단하고 야무진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